환상에서 깨어날 시간, 유럽 복지국가의 비극과 한국의 파괴적 노동쟁이의 민낯.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깊이 지배해온 거대한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이 빚어낸 차가운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성찰이자 경고입니다. 제1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찬란했던 낙원의 붕괴. 우리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주 35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풍요로운 나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책임져 준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모델. 바로 유럽이 우리에게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북유럽처럼 가야 한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포용적 복지를 본받자. 독일의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프랑스의 선진적 노동환경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조금이라도 신중한 비판이 나오면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유럽을 보라. 저렇게 높은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지 않느냐라고. 유럽은 우리에게 단순한 한 선진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이자 거의 절대적인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TV에서 나오는 유럽의 복지 제도를 동경하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그 낙원은 지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붕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와 문화, 문명의 중심이었던 유럽연합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만 해도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디보 지표에서는 유럽이 미국을 앞서기도 했죠. 높은 사회적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유럽의 강점으로 평가받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5에서 20년 만에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미국은 혁신기술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경제 규모를 크게 키웠습니다. 반면 유럽은 장기적인 저성장과 정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GDP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에 뒤처지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리스트를 펼쳐보십시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동의 에너지 기업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은 이제 상위 10위 안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핀란드의 노키아, 통신 장비의 상징이었던 스웨덴의 에릭슨, 정밀기계와 기술의 대명사였던 독일의 지멘스 같은 기업들. 이 이름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박물관 속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대륙이 아니라 과거를 전시하는 대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주 35시간 근무제,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그물망이 사실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경제체제를 서서히 잠들게 만든 치명적인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유럽인들은 삶의 질이라는 도덕적 우월감과 달콤한 환각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미국인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밤을 새우며 새로운 기술을 코딩하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과 노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때 유럽은 휴가는 최소 6주 이상이어야 한다. 해고는 거의 불가능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높은 세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복지를 충당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작용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혁신을 시도하려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규제와 법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면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려는 의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박물관 대륙이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유적지와 도시를 닫고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복지주의가 가장 위험하게 작용한 영역은 바로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책임감과 생산성, 기업가의 상생이라는 본질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과도하고 파괴적인 노동쟁의 문화가 싹텄습니다. 제2부, 파업이라는 권리가 국가회복을 제기 시작할 때 유럽 몰락의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날은 복지주의가 낳은 괴물, 과도하고 파괴적인 노동쟁의의 행위였습니다. 복지가 당연한 권리로 굳어지고 노동의 가치가 점차 희석되면서 유럽의 노동운동은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를 더 나아지게 하는 상생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관 시스템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조그만 정부가 연금제도나 노동조건을 선보려하면 전국적인 총파업이 일상처럼 벌어집니다. 정년을 겨우 2년 늦추려는 개혁안에도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철도를 세우고 항공편을 멈추고 항만을 마비시켰습니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도시거리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전력 공급이 줄어들어 블랙아웃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의료 노동자들이 병원 운영을 중단시켜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업들은 단순한 노동 조건 개선 운동을 넘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볼모로 삼는 인질극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유로에 달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큰 불편을 겪습니다. 독일에서도 강력한 노조 문화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높은 임금과 복지 부담, 잦은 쟁의로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중국과 한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점점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과 복지 비용만 계속 올려달라는 요구가 반복되자 많은 유럽 기업들이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법과 과도한 파업 문화가 결합되면서 오히려 노동자를 고용할 기업 자체를 줄이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일에서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보다 국가로부터 혜택과 연금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사람이 사회를 더 크게 움직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 높은 세금, 반복되는 시스템 바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아름다운 슬로건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생산성 성장률이 떨어지고 혁신 동력이 약해지면서 유럽의 제조업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대륙이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며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3부, 대한민국의 데자뷰, 삼성, 쟁의와 수십 년에 걸친 파괴적 파업의 역사.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유럽이 보여주는 이 병들고 초라한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럽이 걸어온 그 길을 놀라울 정도로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다. 기업은 잠재적, 착취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최근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노동쟁의와 파업 사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이며 세계 반도체와 전자산업을 이끄는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TSMC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경쟁자들과 일초를 다투며 기술 전쟁을 벌이는 현장에서 내부적으로 대규모 파업 위기가 현실화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제도 개선과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상당 기간의 총파업을 추진했습니다. 협상은 결렬되고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압도적인 생산성을 자랑하며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내부 분쟁과 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 한 라인의 생산 차질이 미치는 파급력은 국가 수출, 고용, 경제 전체에 엄청납니다. 이것은 결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수십 년 역사를 돌아보면 극단적인 투쟁과 파괴의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과 결합된 대노동쟁의부터 시작해
공장 점거, 기물 파손, 폭력적 시위가 노동운동의 한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는 국가 물류 대동맥을 마비시키며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들의 차량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선소에서는 핵심 도크를 무단 점거하고 철창을 치며 생산을 중단시켜 수천억 원의 지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을 쇠사슬로 묶고 가동을 멈추는 일이 매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이미 높은 임금과 우수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기득권, 노조들이 이러한 극단적 투쟁을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도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고용 세습을 요구하며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상한 폐지를 외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와 청년 구직자들은 더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에 놓이고 노사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불법성과 폭력성이 동반되는 파업임에도 정치적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많아 법치가 약화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의지가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제4부 무너지는 산업, 엔진과 이상주의의 대가. 유럽과 한국이 마주하는 또 다른 위험 지점은 산업의 기초 체력,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정책입니다. 독일은 환경보호라는 이상주의와 탈원전 정책에 빠져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조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와 화학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국민의 땀과 노력, 그리고 안정적인 원전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계적 제조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이념이 에너지 안보를 흔들고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적용, 워라밸만을 강조하는 풍조 속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 분위기, 기업가를 규제로 과도하게 옥죄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수백 년 된 아름다운 도시와 관광자원, 명품 산업이 남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기술 혁신의 엔진이 멈춘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구경할 고성이나 천년의 문화유산이 많지 않습니다. 산업의 쇠퇴는 곧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제5부 결론. 박물관의 전시물이 될 것인가? 다시 타오를 것인가? 이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달콤한 복지의 환상,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기관 시스템마저 마비시켜도 된다는 파괴적인 교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낙원은 결코 공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 헌신과 창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결국 다음 세대의 미래를 미리 당겨 쓰는 가불 정책에 불과합니다. 유럽이 보여준 실패의 발자국을 거울 삼아 우리는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산업 현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법치를 바로 세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내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책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럽처럼 늙고 병든 박물관 대륙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안주하며 책임 없는 권리만을 외쳤던 사회와 문명은 결국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럽의 쇠퇴는 진행 중이지만 대한민국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늙고 병든 박물관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활력 넘치는 혁신의 전장을 물려줄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환상에서 깨어나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